문정왕후가 유님을 유배 보낸 사건, 을사사화의 시작, 거기에 바로 정난정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좀 이걸 쓸 때가 됐네요. 네네. 그거 아니. 있나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오. 바로 밀지. 정난정과 밀지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 을사사화가 일어나기 직전인 8월의 어느 날, 조정의 반토막이 아직 유님의 손에 있거늘 그놈들을 어찌 일망타진할 수가 있겠느냐. 윤참판에게 밀지를 내려 속히 역적들을 처치하라는 명을 내리시옵소서. 문정왕후를 만난 정난정은요, 문정왕후에게 밀지를 내려줄 걸 간청을 한 겁니다. 잠시 후 문정왕후는 결국 이 밀지를 정난정에게 줍니다. 정난정은 그 밀지를 품속에 몰래 숨겨 나와서 윤원영에게 전달했죠. 자, 이렇게 누이 문정왕후의 밀지를 받은 윤원영은 바로 움직입니다. 이기, 임백령, 전순붕, 허자, 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왕대비 마마의 뜻이 담긴 밀지를 받았소. 유님을 탄핵합시다. 그렇게 경복궁으로 들어온 4명의 대신을 중심으로 유님의 죄를 청하는 여론이 불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유님이 역모를 저질렀다는 결정적 상소가 올라온 겁니다. 유님이 인종 사후에 대윤파와 함께 다른 사람을 왕으로 앉히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모. 이 두 글자에 엮인 이상 유님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겠죠. 그거 엮이고 나서 살아남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유님의 역모를 고발한 상소를 올린 사람, 아까 경복궁으로 힘차게 들어왔던 4명의 대신 중 1명, 그도 역시 윤원영 일파였습니다. 우와. 바로 이렇게 을사사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유님이의 대역부도한 죄가 명백히 밝혀졌으니 국법에 의하여 사사하라. 자, 이후 전국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대윤의 수장 유님은 유배지에서 사사되어 3일간 목이 전시됩니다. 이후 대윤파를 이끌던 핵심 인물도 줄줄이 유배 사사됩니다. 근데 교수님, 소윤의 이런 숙청이 을사사화의 끝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여파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2년 뒤에 양재역에 문정왕후를 비방하는 그런 벽서가 나돌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20여 명이 유배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정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윤이 대윤 세력의 남은 잔존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자작극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소윤은 계속적으로 옥사를 일으켜서요. 5, 6년 동안에 처형되거나 유배당한 이들이 1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을사사화를 기점으로 조정의 판도는 손바닥 뒤집듯 바뀝니다. 대윤은 모조리 제거됐고요. 윤원영을 중심으로 소윤파가 전국을 완벽히 장악합니다. 그 을사사화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그 밀지를 궁 밖으로 무사히 빼낸 사람이 바로 정난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난정이 그 을사사화에 공이 있으면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얼마나 기가 올라가 있어요. 맞네. 맞네. 근데 권력하고 나서 그 유배지에서 다시 안 데리고 왔어요? 계속 있었던 건가요, 거기에? 명종즉위 얼마 후 유배를 떠났던 윤원로는요,
을사사화가 마무리될 때쯤 유배에서 풀려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소윤이 승기를 잡았던 1547년 12월 돌연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윤원로를 사사하라. 권력을 장악한 문정왕후가 동생 윤원로를 죽이라는 명을 내린 거예요. 동생을 어째서? 문정왕후는 왜 갑자기 소윤의 큰 축이자 동생인 윤원로를 죽이라고 명했을까? 뭐지? 왜 그랬을까? 자, 이 윤원로 죽음의 발단은요, 1년 전 1546년 2월에 올라온 한 통의 상소였습니다. 인종의 병세가 위중할 때 그는 전 주부 이건양 등과 병세의 기륭을 점쳤고, 여러분들 왕이 언제 죽을지 알아봤다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대박이다. 그렇죠. 이거는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어디 감히. 그런 윤원로는요, 명종 즉위 후에 입에 담지 못할 말도 했죠. 태왕대비는 모위에 계신 지 이미 30년이요. 복을 누린 지도 또한 오래인데 어찌 오래 생존할 수 있겠는가. 문정왕후가 중전과 대비 자리에 있은 지 30년이다. 복을 누린 지 오래됐으니 더 길게 못 살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을사사화 전후로 윤원로는요, 내내 동생 윤원영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유배를 떠나서 을사사화에 가담하지 못한 반면 동생인 윤원영은 이 을사사화의 결과 공신까지 되면서 승승장구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분했던 거예요. 배도 아프고. 질투나고. 그렇죠. 그래서 누나 문정왕후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푸념하면서 저주했다고 고발한 겁니다. 에휴. 이 믿었던 내 동생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 아마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 결과 윤원로는 변방으로 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윤원로가 유배를 가던 날, 그때 윤원로는 동생 윤원영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밖에 없는 형 살려주게. 자, 그런데 윤원로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후 윤원영은 조정의 권세를 독점하고 원로로 하여금 손도 못 대게 만들었다. 윤원영이 윤춘년을 사주해서 그 죄목을 열거해 글을 올리게 해서 죽게 하였다. 윤원영은 돌아온 형 윤원로가 혹시 다시 권세를 얻을까 노심초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윤원영은 윤춘년을 시켜가지고 바로 형 윤원로의 치부를 고발하게 했던 겁니다. 당시 윤원영은요, 묵묵히 그저 유배를 떠나는 형의 뒷모습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후 윤원로는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사사됩니다. 와, 차갑다 차가워 진짜. 교수님, 그러면 문정왕후는 완전히 그 윤원영의 편인 거죠? 그렇죠. 권력이 참 무섭죠. 예. 형제간에도 권력을 놓고 이렇게 다투는 걸 보면 권력이라는 게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명종이 즉위할 때 윤원로는 기양을 가했기 때문에 공신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윤원영은 명종을 왕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그 공로를 세웠던 공신이었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권력을 많이 잡게 됩니다. 정난정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문정왕후도 정난정을 굉장히 신뢰하고 또 예뻐했었죠. 윤원영은 형을 제거하고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 이후에 명종 정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실권자가 됩니다. 아, 형 윤원로가 사라지고 동생 윤원영이 장악한 세상. 자, 과연 그의 부인 정난정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실세잖아요. 그때 진짜 기분 엄청 좋았을 것 엄청 같은데. 좋죠. 입꼬리가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다 내 거죠, 온 세상이. 그러니까. 정난정은 그저 호사스러움을 한껏 즐기며 이런 게 권력이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비단옷, 꽃가마 이런 거요 정말 세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뭐지? 이게 뭐냐면 한양에 있는 정난정과 윤원영의 소유한 집의 개수입니다. 부동산 집 쪽을 열채. 또. 정난정이 누리는 권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늘이 높이 치솟은 화려한 저택을 길거리까지 잇닿도록 10여 채를 짓고 재물이 밖에까지 넘치는데도 끊임없이 집을 지어 토목공사가 한창입니다. 자, 왜 이렇게 집을 많이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채면 되잖아요, 좋은 집.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셨죠? 맞아요. 그게 나는 바라지를 않았는데 그들이 자꾸 와서 뭘 갖다 주네. 아. 나는 바란 적이 없어요. 정말. 뇌물이었구나.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집이 좀 모자르네. 계속 뭐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이 열차가 필요한 게 그 놀 공간이 필요해서요? 그건 뭐 내 뜻은 아니었어요. 주변에 주니까 뭐 감사히 받은 것뿐이지 저는. 아니, 거절도 좀 하시지. 그거를 계속 하시지. 그게 거절했는데도 집 앞에 놓고 가더라고요. 아유 참. 잘 봐달라고 계속. 윤원영이 조종의 실세니까 어떻게든 줄을 대보려고 전국 각지에서 뇌물을 갖다 바치거든요. 훗날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뇌물이 문에 가득해 국고보다 많았다. 국고보다 많았다라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유만 들어도 그냥. 그만큼 세력이 높았다는 그렇죠. 거죠. 입김이 셌다는 얘기죠. 자, 그럼 뇌물을 받기만 했을까요? 이 원래 다 이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받고 뭘 주기도 했겠죠. 뭘 줬을까요? 자리 관직. 그렇죠. 맞습니다. 관직을 내주는 겁니다. 바로 매관 매직을 한 거죠. 정난정은요, 뇌물을 챙기고 윤원영은 관직을 주고, 자, 이렇게 부부가 쿵짝이 쿵짝 잘 맞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정난정과 윤원영의 부에 대한 탐욕은 폭주를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출장 가는 역관을 시켜가지고 명나라의 비싸고 진귀한 물건을 사들이는 겁니다. 문제는 노단 씨, 네. 제가 1,000원 줄 테니까 네. 커피 10잔 사오세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와요? 1,000원으로. 그러니까 값은 그 역관에게 적게 주고 물건은 많이 가져오게 시켜서 원성이 자자했던 것이죠. 아유야. 또 국가 소유인 산, 이 산을 멋대로 이용해서요. 거기 살던 백성들을 내쫓기도 합니다. 하다하다 백성들이 나눠 가졌던 볏집까지 팔아서 돈을 챙깁니다. 아유. 이런 윤원영의 행실을 두고 어떤 시단은 이렇게 한탄하죠. 욕심 많은 오랑캐 상인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정왕도 그냥 가만히 두나? 그러니까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정난정은요, 백성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 합니다. 뭐요 또? 난정이 쌀 2어선 밥을 지어 물고기에게 먹여 그 공덕으로 복을 얻으려 하기를 해마다 2~3차례씩 하였다. 뭐요? 백성들 쌀을 밥을 지어가지고 물고기한테 이걸 먹였어요. 쌀이 귀한데. 네. 정난정은요, 스님에게 시주하듯 물고기에게 공양한 겁니다. 더 큰 복 받으려고 부처님에게 비는 방법이었죠. 아니 백성들 먹을 것도 없는데 물고기를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하의 이 몹쓸 인간들이라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랐겠죠. 그리고 궁 안팎으로 이 정난전과 윤원영을 향해 무수한 손가락질과 비난이 날아든 겁니다. 정난정이 그런 백성들의 눈치를 봤을까요? 아닐 것 같아. 네,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심지어 정난정과 윤원영은요, 왕실에서 누리는 것들까지 집에서 누리기도 합니다. 집에서 금은으로 꾸민 그릇을 사용하고요. 왕이 쓸 법한 호화로운 가구를 쓰고 옷은 왕실보다 더 화려하게 입었다고 합니다. 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왕실 소유의 말에 정난전을 태우고 다녔어요. 왕실 소유의 말인데 왕실 마국간에서 관리하는 말은 왕이 거동을 하거나 그 고위 간직에게 이렇게 내리는 하사품이라 네. 첩인 신분으로서 그 말을 탄다는 거는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흡사 왕과 왕비를 흉내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윤원영과 정난정 부부는요, 어느새 사대부와 왕실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겁니다. 아우, 눈치 볼 이유가 없었죠. 욕먹을 짓을 많이 했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부부가 폭주를 하는데 두정에서는 이걸 막을 생각을 안 하나요? 윤원영은 조정을 전부 자기 편으로 이렇게 채워나가게 됩니다. 의정부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가진 이조와 병조를 비롯해가지고 6조까지 장악을 해나가게 되죠. 그래서 당시의 대신들이라든가 대관들도 사실적으로 윤원영과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래서 윤원영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야 막을 사람이 없네. 그쵸. 자, 그렇게 남편 덕에 당대 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정난정. 그러던 1549년 9월, 정난정은 실감이 안 날 정도로 기쁜 소식을 접합니다. 여기서 또 기쁜 일이 생겨요? 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야, 네. 너무 계속 좋은 일만 생겨요. 그런 데가 안 나와요. 허통? 허통입니다. 첫 정난정이 낳은 자식들의 신분은 법적으로 서자잖아요. 서자. 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명종이 신하들에게 이런 명을 내렸거든요. 서원군 윤원영은 종사에 큰 공로가 있는데도 스스로 사양하고 피하여 1등 공신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그 막대한 공에 대하여 달리 갚을 길이 없기에 그의 양첩 자녀를 적으로 만들어 허통하게 하고자 한다. 자, 그러니까 윤원영이 명종을 즉위시키고 정적 대윤을 쳐내는 을사사화를 이끈 공으로 공신이 됐잖아요. 그때 1등 공신 자리를 사양하고 계속 3등이나 2등 공신에 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엄청난 공을 세운 윤원영에게 공로에 맞는 포상을 해주지 못했다. 명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종이 윤원영과 정난정 사이에서 낳은 서자들, 그 서자들을 적자로 만들어서 허통하게 해주겠다. 그 과거 시험? 과거 시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정계도 진출할 수 있고 그런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즉 과거를 봐서 양반이 될 수 있게 해준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서자인 정난정 자식들은요, 문과는 꿈도 못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종이 정난정 자식들을 적자로 만들어서 이 문과 시험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정난전도 천안 출신의 서녀잖아요. 그러니까 서령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근데 우리 자식들이 서울에서 적자가 되면서 고위 간직에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명종이 말했다고 하기에는 뭔가 정난정이 좀 입김을 싹 넣어서 옆에 사람들을 조종해서 우리 자식 좀 잘 되게끔 한 거가 아닌지. 당연히 제가 얘기를 했죠. 당연하죠. 정난정 자식과 후손들은요, 대대로 양반이 되었고 하자없이 윤원영의 대를 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그래도 유교나라 조선에서 뭔가 신문 질서를 지키는 게 엄청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명종 스스로가 당시 조선의 국류를 깨트린 거였습니다. 전에도 그 서자에게 과거를 볼 수 있게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분제도 자체를 서자에서 적자로 만든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게 명종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특혜 중에 특혜를 지금 내린 겁니다. 와. 서자인 자식들을 양반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정난정 부부. 윤원영과 정난전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래서 윤원영은요, 이 위세를 이용해서 이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윤원영은 패처백에 현혹되어 적처에 자리를 빼앗아 주려고 은밀히 계획하더니 마침내 조강지처를 버렸다. 그 김씨 김씨. 말이죠. 김씨 자리에 정난정을 올린 거잖아요. 하면은 자네가 이 집 안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가? 못할 것도 없지요. 내 어찌 소신령 따위가 보험군 댁 안주인 노릇을 하려 들겠다는 것이냐? 소신령 따위라니? 하면은 내가 서방님의 정실이라도 된단 말이냐? 신분의 귀천을 따져 이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하시다니. 원래 조선의 법도는요, 처첩의 구분과 차별이 심해서 첩은 처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에서는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혼이 안 되죠. 금지. 진짜 이혼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윤원영은 아내를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바로 명종에게 정실부인 김씨와 이혼시켜달라고 청한 겁니다. 윤원영은요, 김씨가 악행을 저질렀다면서 이혼할 명분을 만든 거예요. 이때 수렴청정하던 문정왕후. 난정이 내가 영부사의 정실 부인이 되어주는 것이 내 소망이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허락해 줍니다. 참으로 백골난망이옵니다. 이후 윤원영은요, 김씨가 가져왔던 혼수까지 싹 다 빼앗은 뒤 쫓아냅니다. 아이고 딱해. 첩은 처가 될 수 없다라는 법도 정난정과 윤원영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아니, 정난정 입장에서는 법이고 관례고 다 소용없잖아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자식들 문제 해결에 본인 문제 해결에 다 해결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뭘 해도 될 사람이에요. 맞아. 네. 자, 이 윤원영의 권력에 기대어 거침없이 원하던 걸 모두 얻어나간 정난정. 정실 부인까지 됐으니까 정난정이 못할 건 없었습니다. 그러던 1553년 윤원영이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이번에는요, 조선의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방금법? 서울방금법? 서울방금법의 방금은요, 막고 반대한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서자와 얼자들이 고위 문관직에 나간 걸 막고 반대한 법입니다. 근데 윤원영 자식들은 이미 적자도 됐고 호통도 됐잖아요. 근데 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오, 그러게요. 사실 문정왕후가
8년 만에 수렴청정을 거두겠다고 한 겁니다. 명종의 나이가 20살이 되었거든요. 정난정과 윤원영은 문정왕후가 철렴하면서 아무래도 세력이 좀 약화되니까 걱정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혹시 권력이 떨어졌을 때 적자가 된 자기의 아이들이 다시 서자로 되돌려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까 세력이 떨어지면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바꿨듯이. 우리 자식들이 고위간직에 오르면 그렇게 많이 올라온 서울들이 있으니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와, 거기까지 생각해요. 와. 와, 근데 엄청난 사람이다. 그죠? 치밀한 성격의 정난정이라면 자식들을 위해서 조선의 법까지 바꿔보겠다라는 생각 충분히 가질 법했겠죠? 그렇다면 명종의 결정은 뭐였을까요? 얼마 후 명종은요, 얼자는 제외하고 서자만 문광실을 허락합니다. 150년 가까이 지켜오던 조선사회의 규칙을 바꾸겠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아까 악녀 중에 1등일 수도 있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법을 바꾼 거 보니까 1등이 가능하네요. 남편을 조종해서 조선의 법까지 바꾸도록 영향력을 발휘한 정난정. 양반들도 자신에게 굽신거리고 모든 게 발 아래에 있다 싶었겠죠. 이제 더 원하는 게 있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원래 계속 원하니까. 계속 생겨요. 어떻게 해도 못 가진 게 하나 있었는데요. 맞아요. 1554년 정난정은 그것마저도 손에 넣습니다. 윤원영의 척 정난정에게 정일품 외명부 정경부인의 직첩을 내리노라. 정경부인은요, 남편이 일품의 품계에 오르면 그 정실 부인에게 내려지는 직첩이었습니다. 이때 윤원영이 정일품 부원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난정이 부원군 부인 자격으로 정경부인을 받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가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로 봤을 때 법적으로 첩이나 그다음에 재가한 여성들 또는 개가한 여성이라고도 하는데 그 재혼한 여성에게는 주지 않고 오직 정처에게만 이제 줬던 자리가 제1품의 정경부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 정경부인은 남편을 일품이라는 지위를 받기까지 성공의 길로 잘 내조한 부인이 누릴 수 있었던 명예로운 직첩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정난정이 올랐다? 뒷담화 엄청 있었을 것 같아요. 엄청 하지. 주변에서 이게 많아지겠죠. 많을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렇게 일심동체로 국정을 농단한 건 예사고요. 명예까지 얻어가던 정난정과 윤원영. 어느 날부터 그런 정난정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이 권력을 더 오래 누리려면 확실한 끈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난정은 이게 두수, 세수 앞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죠? 문정왕후가 여전히 곁에 있었지만 점점 이렇게 쇠약해져 가고 있고 명종은 친정을 한 이후 이따금씩 윤원영을 경계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천년만년 권력을 누리고 싶은 정난정과 윤원영. 1560년 7월 정난정 부부는 상상도 못한 방법을 꺼냅니다. 이 무렵 명종의 외아들 순회세자의 세자빈을
뽑게 됩니다. 그걸 안 윤원영이 문정왕후에게 은밀하게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황대임에 따라 생년월일을 기란 사주로 고치고 세자빈으로 맞이하라는 뜻을 은밀히 문정왕후에게 고해서 결정지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상대를 이날 태어난 사람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 날짜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이렇게 고친 거예요. 거짓말로. 이건 운명입니다. 네, 운명입니다. 만날 수밖에 해가지고. 없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사기. 맞습니다. 당시 정난정, 윤원영 부부와 사돈지간에 황대임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그 딸의 사주를 고쳐서 세자빈 간택에 넣겠다고 한 겁니다. 세자빈을 지금 뽑고 있으니 우리가 세자빈에 올리자. 그럼 나중에 세자빈이 되면, 나중에 왕비가 되면 지금에 있는 권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올려야 되는데 그걸 조작을 하시면 맞아. 사주를 바꿔서. 왜냐면 올려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딱 맞는다, 사주가 좋다 이래야 되니 뽑힐 수 있으니. 근데 그 당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죠? 이게 참 기발하면서도 이렇게 이상하신데. 예. 기왕이면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니 근데 사실 진작에 정난정은 약간 위기가 한번 왔어야 되는데 이분은 위기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가네요. 그리고 더 원하고. 탄탄대로.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국모가 될 수도 있는 세자빈의 사주를 조작한다?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게? 그건 걸리면 진짜 걸리면 끝나네. 큰일 나죠. 예. 자, 그렇다면 정난정의 계획은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될까요? 그래서 문정왕후한테 허락을 받았잖아요. 문정왕후도 윤원영과 정난정이 잘 되는 게 자신의 권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덥석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3개월이 지났을 무렵 황 씨는 후궁으로 강등됩니다. 예? 그 이유는 세자빈 황 씨가 고질병으로 시름시름 앓거든요. 즉 세자빈이 고질병이 있는 것까지 숨기고 무리하게 황 씨를 세자빈으로 밀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난정의 집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난정과 윤원영이 왕의 자리를 노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예? 왕의 이거는 스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1563년 9월 명종의 하나뿐인 아들 순회세자가 13세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갑자기 후계자 자리가 텅 비니까 이때 정난정과 윤원영이 머리를 굴립니다. 진짜 후계자 자리 탐나죠. 그래서 우리 가족을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 딸을 종친과 결혼시키려고 하죠. 증종의 서자인 그 덕훈군의 아들, 그러니까 명종의 조카예요. 조카를 사위로 맞으려고 한 거죠. 정난정 부부는요, 딸을 종친과 결혼시킨 후 사위를 명종의 양자로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아들 낳아가지고 그 다음 왕을 또 계속 예. 이으면 저희 권력은 진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정난정은 어느새 왕위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그 욕망까지 품었던 겁니다. 지금도 너무 잘 되는데 계속 불안하니까. 근데 이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교수님?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 정난정과 윤원영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왕의 장인이 되면 더 큰 부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이 모의는 결국 명종의 반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비록 실패하긴 했어도 끊임없이 권력을 키우고 쭉
연장하길 바랐던 정난정. 그런데 그런 정난정이 어느 날부터 분주하게 궁궐을 드나듭니다. 뭐지? 무슨 내용이지? 1565년 명종이 조선을 다스린 지 2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65살에 접어든 문정왕후가 병으로 앓아누웠거든요. 그 병세가 위중해지니까 다급해진 정난정이 궁궐로 뛰어왔던 겁니다. 문정왕후의 병세가 위중하실 때 첩을 보내어 사과와 다름없이 곧바로 들어가서 문안하였고 심지어 내의에게 호령하고 함부로 차벽을 올렸는데도 의관과 제조가 감히 막지 못하였습니다. 정난정이 데뷔 전에 제멋대로 드나들면서 내의를 마음대로 부리면서 잡스러운 약을 썼다는 거예요. 와. 문정왕후의 권력이 끊어지는 순간 자신의 앞날도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문정왕후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마. 1565년 4월 6일 정난정의 든든한 뒷배였던 문정왕후가 사망한 겁니다. 아이고. 지금이 거의 인생에서 제일 큰 위기. 그동안 권력과 권세를 누렸는데 이게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사람들이 나한테 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 불안은 바로 현실이 됩니다. 문정왕후가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난 1565년 8월 문정왕후가 죽길 기다린 듯 대간들이 윤원영을 귀양 보내라고 탄핵 상소를 줄줄이 올리는 겁니다. 게다가 윤원영의 제목을 무려 26가지나 올린 상소도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한번 보시죠. 전 영의정 윤원영은 본래 간사하고 음흉한 사람입니다. 관비의 소생을 올려서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관비의 소생을 올려 부인으로 삼은 것. 첩 정난정이 국정을 농단하고 조선의 가족 질서를 무너뜨린 걸 큰 죄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 밖에도 부정한 짓으로 재물을 탐하고 행동이 오만하고 방자한 것 등등 정난정과 윤원영의 제목은 줄줄이 나옵니다. 윤원영을 귀양 보내는 상소는 장장 3주가 넘도록 이어집니다. 그러던 1565년 8월 27일 윤원영의 관장을 삭탈하고 방귀 전리시키도록 하라. 귀양 보내는 것은 윤호하지 않는다. 명종은 윤원영의 벼슬과 품계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외삼촌이었던 윤원영은 자신을 그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이기도 하고요. 또 문정왕후의 죽음을 당해서 명종이 상중에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난정에게도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정난정의 부인첩을 도로 거두어 정처와 첩실의 명분을 바르게 하소서. 모두 한 달이 지나도록 오래 하리니 그제야 윤허하였다. 정난정이 첩에서 처로 오른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대간들은 정처와 첩실의 명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면서 계속 주장합니다. 그렇게 정난정은 다시 첩의 신분으로 추락합니다. 모든 게 약간 제자리로 돌아가네요. 윤현영은 정난정을 데리고 황해도 강음으로 내려가요. 자, 그렇게
영영 숨어서 살아보자 싶었던 정난정과 윤원영. 그런데 정난정은 또 한 번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소첩을 믿어주시니 고맙사옵니다. 아우님이 마신 감주 속에 독약이 들었으니 말이오. 김 씨가 매우 굶주려서 정난정에게 먹을 것을 구하자 정난정이 음식 속에 독약을 집어넣고 몰래 구수리를 시켜 김 씨에게 올리게 하여 김 씨가 먹고 즉시 죽었습니다. 그 김 씨가 그 김 씨예요? 예전에 그 중앙지처? 네. 그리고 이걸 고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 씨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윤원영과 정난정의 권세가 너무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다가 윤원영이 드디어 권력을 잃자 이제야 이기게 됐다라고 한 거죠. 대박이다. 혐의는 진하지만 이제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난정을 추국하라는 그러한 상소가 빗발치듯이 올라가는데 명종은 이건 원한 관계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난정은 조선 최고의 악녀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이 이제 찍히게 되는 결정적 사항이 되게 되죠. 그렇게 세간의 비난이 극에 달하자 몸을 더 바짝 숨기며 살던 정난정과 윤원영. 그러던 1565년 11월 노비가 다급하게 정난정에게 말합니다. 금부도사가 곧 올 것입니다. 우와. 정난정은요 의금부에서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이때 정난정 남에게 제재를 받느니 스스로 죽음만 못하다 하고 약을 마시고 바로 죽었다. 와. 정난정은 누군가 잡으러 오면 독을 마실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실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난정의 사망 소식을 들은 명종 의아해합니다. 보낸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금부도사를? 뭐요? 드라마야 뭐야? 진짜요? 명종은 정난정의 체포를 명령하지 않았거든요. 뭐야?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비가 다른 사람을 금부도사로 착각해서 잘못 전달한 겁니다. 에이. 설마. 하루하루 불안감에 떨고 있던 정난정은 그 노비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자살을 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게 지은 죄가 많아서 독약을 지니고 다니면서 불안에 떨었던 것 같아요. 불안하죠. 늘 누군가가 나를 죽이러 올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남은 인생이. 이토록 허무한 정난정의 죽음을 본 윤원형. 결국 정난정이 사망한 지 5일 후 윤원형도 숨을 거둡니다. 와. 왕의 외척으로 국정을 장악하고 농단하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윤원형과 정난정 부부의 끝은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자, 때는 1502년 연산군 8년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였죠. 연산군은요 조선 팔도의 미인들을 막 뽑아가지고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연산군은요 춤, 노래, 미모가 뛰어난 이들을 기생으로 뽑아가지고 음주 가무를 즐기려고 했던 것이죠. 자, 연산군은 이런 가문 기생들에게 운평이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운평?
그리고 운평보다 더 뛰어난 이들은 따로 모아서 흥청이라고 했죠. 아, 흥청망청. 그렇죠. 통했어요. 흥청망청. 맞아, 들어 기억난다. 배웠었죠. 자, 그리고 이때 궁박연회에서 기생신분으로 연산군에 들어가지고 흥청으로 바로 뽑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장녹수. 바로 장녹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생 장녹수는 어떻게 연산군의 눈에 들었을까요? 노래를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서 들을만 하였다. 당시 연산군은요, 이 예술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예민한 눈과 귀를 지닌 그런 왕이었거든요. 타고난 감수성이 풍부했던 연산군은요, 시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스스로 쓴 시를 모아서 시집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요, 가면을 쓰고 추는 탈춤인 처형무에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던 연산군이었기 때문에 노래 실력이 뛰어난 장녹수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네. 자, 그리고요, 장녹수가 연산군의 눈에 든 또 다른 이유로 추측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바로 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나이는 30여 세였는데도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동안이었다. 동안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당시 연산군 나이가 26살이었거든요. 연상. 누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녹수는요, 탁월한 노래 실력을 갖춘 동안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노래도 잘하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장녹수란 인물은 대체 어떻게 기생이 되어 궁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 장녹수의 집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녹수 아버지의 이름은요, 장한필입니다. 장한필. 네. 장한필은요, 흥성 장씨로 예종 1년에 문과 시험에 합격해서 충청도 문의연의 현령이라는 지방 사또를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양반의 딸이면 좀 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양반의 딸이니까 장녹수는 나름 평온한 삶을 살았을까요? 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녹수는 제한대군의 갑이었다. 갑이? 근데 갑이가 무슨 말이에요? 갑이는 노비를 말합니다. 노비? 노비요? 맞습니다. 교수님, 근데 장녹수는 그 양반 집안에 좀 가문이 있는 집안인데 어떻게 노비가 되는 거죠? 장녹수의 친언니가 있는데 그 남편, 곧 형부도 궁궐 소속 노비가 남편이었어요. 노비랑 결혼한 거죠. 이걸 놓고 보면 장녹수 자매를 낳은 어머니가 아마도 그 지방 관청에 있는 관비, 기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신분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특히 노비인 경우, 천민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반인 거는 장녹수의 신분과 아무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요, 한 걸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노비가 되기 전 장녹수의 삶은요, 더욱 처참했습니다. 아유. 당시 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몸을 팔아서 생활을 했다.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장녹수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몸까지 팔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게다가요, 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장녹수는 시집을 여러 번 갔었다.
자, 그러니까 장녹수가 지금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혼인도 여러 번 했다는 거죠. 네. 사실 당시 조선은요, 여성 혼자 살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 장녹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혼인을 여러 번 했던 겁니다. 너무 딱하네요. 뭔가. 자, 그러다가 제한대군이 거느린 남자 노비와 혼인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산노비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던 장녹수는요, 제한대군의 남자 노비의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낳고 노비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얼마 후 장녹수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바로 노래와 춤을 배워서 기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나 봐요. 네. 자, 그렇게 장녹수는 산노비인 동시에 기생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기생이 된 장녹수. 아까 뭘 잘한다 그랬죠? 노래. 금방 유명세를 탑니다. 그랬을 네. 것 같아요. 네. 당시 장안에는요, 장녹수의 이 가무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집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그 소문은 듣고 연산군이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대군이 굉장히 권세가 있는 부유한 왕족이니까 가끔씩 이제 집에서 연회를 베풀었고, 그럼 이제 제한대군이 소유한 기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흥을 돋우는데 연산군의 눈에 장녹수가 딱 띈 거죠. 그러니까 제한대군도 자기가 소유한 노비이지만 왕이 마음에 들어 하니까 거기서 노비를 풀어주고 왕한테 흥청으로 추천한 것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아마 가장 높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장녹수는요, 연산군의 눈에 들어서 흥청으로 뽑혀 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궁에 들어가게 된 장녹수. 그 중에서도 더 눈에 띄려고 갖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워낙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렇죠. 연산군의 눈에 띄어서 흥청으로 들어온 이상 제대로 비위 맞춰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삶의 굴레를 벗어나 버리라. 장녹수는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험난한 인생 끝에 흥청으로 궁에 들어오게 된 장녹수. 궁에 들어온 그해 장녹수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총애함이 날로 융성하여 수건으로 봉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녹수가 입궁한 바로 그 해 종사품 수건에 정식 책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거죠. 신분이 상승. 맞습니다. 연산군의 후궁으로 신분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기생 출신이 후궁이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 특히 성종 지나면서부터는 유교적인 예법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장녹수는 전무후무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와, 노비에서 후궁까지.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아니, 단지 노래를 잘하고 예술적 재능이 있다는 걸로 연산군이 이런 대우를 해줬을까요? 장녹수가요, 연산군을 사로잡는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홀리거나 부추기는 것을 잘한다, 요망하고 간사하다. 그러니까 연산군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알랑거리는 말을 누구보다 잘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장녹수가 비위를 맞추며 연산군 마음에 들긴 했는데 사실 연산군 곁에는 여자들 많잖아요. 많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장녹수에겐 그 많은 여인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한방 무기가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벌을 받으세요. 벌을 받으라고? 나를 등에 태우고 방 안을 3바퀴 돌아야 합니다. 범원이 약속을 어기시면 엉덩이에 뿔이 날 것이옵니다. 어디야. 어서 엎드리세요, 전하. 그래, 내가 말이 될 터이니 와. 어서 올라타거라. 어머. 이랴! 야. 자, 이 장녹수가 연산군을 아들처럼 대하고 혼을 내며 벌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오, 연상군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드라마라서 좀 과장된 것 같죠?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당시 장녹수가 연산군을 대하는 모습이요, 기록으로 분명하게 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같이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 교수님, 그런데 연산군은 왜 이렇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연산군의 심리 상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연산군은 지금 애정 결핍이 심한 상황이었고요.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장녹수를 만나니까 장녹수가 저렇게 마치 친엄마가 친아들을 대하듯이 편하게 대해주고 혼내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연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장녹수와 함께할 때 마치 어머니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장녹수는요, 바로 연산군의 그 갈증 포인트를 알고 철저하게 모성애를 이용했던 겁니다. 그렇네. 와. 그렇게 장녹수를 향한 연산군의 사랑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때 연산군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어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소식이었겠습니까? 장녹수가 임신을. 그렇지요. 그렇지요. 연산군의 총애를 받은 장녹수가 입궁한 바로 그해 뱃속에 왕의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와. 그리고 10달 후 장녹수는 무사히 딸을 출산합니다. 이 딸의 이름은요, 이영수. 연산군은 장녹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영수를 애지중지 아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자, 이제 연산군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너무 감격스러웠겠죠? 그렇죠. 네,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장녹수를 향한 연산군의 총애는 나날이 커져갑니다. 기생 출신 장녹수의 삶은요, 정말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상승. 아이, 그럼요. 자, 그렇게 장녹수를 향한 연산군의 총애가 극에 달한 1504년 3월. 연산군은요, 조선 조정뿐 아니고요, 백성들도 경악할 만한 어마어마한 오명을 내립니다. 장수경의 집이 여염사에 있어 화재로 연소될까 염려되니 가까운 이웃 인가들을 헐어 넓혀라. 자, 여기서 장수경 누구? 장녹수. 네, 맞습니다. 장녹수는요, 입궁 1년 만에 종사품 수건에서 이제 종삼품 수경으로 지금 승진한 상태가 됐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장녹수 사가 주변의 집들을 다 헐어버리고 장녹수 집을 넓히라는 뜻이에요.
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렇죠. 그냥 인가들을 그냥 헐라는 건데. 아니, 그렇죠. 너무 화나는 일이죠. 그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헐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때 반기를 들고 나선 이들이 있겠지요. 누구? 그 신하들. 그렇죠. 예, 그렇죠. 신하들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장녹수는 궁궐에 들어와 지내고 있어서 사가인을 거처하지도 않는데 그 이웃집을 마구잡이로 철거해버리면 백성들이 원망할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되옵니다 하겠죠. 자, 이런 신료들의 반대 요청 받아들여졌을까요? 이것은 능상이다! 라고 하면서 연산군 펄쩍 뜁니다. 가만 있어봐. 우리 지난 여행 때 능상이라는 단어 배웠는데 능상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긴다 라는 뜻이어서 신하들이 이제 막 반기를 들 때 연산군이 이제 능상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었어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연산군 입장에서는 왕인 나에게 기어오른다 라는 의미입니다. 신료들이 자신에게 능상을 저지른다고 생각한 연산군은요 분노합니다. 결국 신료들의 반대 의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요.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집과 토지를 하사한 내용 연산군 일기래요.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장녹수는 자신의 재산을 상상 그 이상의 규모로 불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장녹수를 위한 연산군의 파격 혜택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엔요. 연산군이 장녹수 보란 듯이 누군가에게 관직을 하사합니다. 기록으로 보시죠. 종이를 동평관의 고직으로 영원히 정하라. 자, 여기서 종이는요. 장녹수의 딸을 돌봐주는 유모의 아들 이름입니다. 동평관은 뭐냐면요. 일본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거든요. 고직은 동평관에 딸린 창고 관리자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모 아들의 신분은 뭐였을까요? 노빅, 천민. 네,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네. 자, 한마디로 노비가 동평관의 창고 관리자가 된 거죠. 단지 유모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비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관직을 하사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보세요. 영원히. 정규직. 오, 예, 맞습니다.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평생 고용. 그러자 이번에도 조정신료들 당연히 아니 되옵니다. 동평관의 창고 관리 업무는 많은 이익이 걸려있는 자리입니다. 를 외치면서 유모의 아들 인사 문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 들은 연산군 눈 하나 꼼짝하지 않습니다.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너무 빠져서 아무리 신료들이 반대해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파격 혜택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김효손을 함경도 전양 별감에 제소하라. 김효손은요 바로 장녹수의 형부를 말합니다. 형부. 형부까지요? 자, 함경도 전양 별감은요 왕이 함경도 제사를 위해 내린 향과 충문을 함경도 현지에 가서 전달하는 임시관직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장녹수 언니의 신분이 뭐였죠? 노비죠. 노비였잖아요. 네. 장녹수 노비였으니까, 그죠? 한마디로 장녹수 덕분에 노비 출신이 왕명으로 특별 임무까지 내려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냥 장녹수가 딱 얘기하면 바로 다 들어주는 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장녹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적같이 출세해서 궁궐에 들어왔지만 자기가 마음 놓고 부릴 신복, 측근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소에다가 자기 말에 충성할 신복들을 박아놓는 거죠.
더군다나 저기 동평관 창고 관리자라 그러면은 값 나가는 물건들을 빼놓을 수 있는 노른자의 자리예요. 그러면 저 종이가 저 고직으로 물건을 좀 빼돌렸다. 그러면 그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바치겠어요? 장록수한테 바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궁궐 요초에다가 심어두는 거예요. 와. 장록수는요, 그야말로 자신의 위세를 철저히 이용했던 겁니다. 주변인들의 관직을 청탁하고 자신의 신복들을 이권이 걸린 자리에 턱턱 많이 앉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연산군의 이 호위하에 기세 등등해진 장록수가 조정 대신들을 경악하게 만든 엄청난 일을 또 저지릅니다. 장록수가요, 관선, 네. 즉 나라의 선박, 배접해, 네. 이 나라의 선박을 이용해서 쌀을 무역하는 일까지 벌인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선을 이용해서 남쪽에서 세금으로 올라온 쌀을 착복해서 쌀이 귀한 이 평안도에 가서 비싸게 판 다음 거기에 특산품들을 다시 실어 갖고 온 겁니다. 그걸 팔아서 또 돈을 번 거죠. 그럼 그 해가지고 그 쌀을 무역하면 그 수익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 하는 거죠. 와. 그럼 지금 사업도 하려고 한 거예요? 개인 지금? 사업을 한 개인 거네요. 사업을? 뭘 이용해서? 나라 거예요. 그렇죠. 와, 이거는 장록수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 나라 선박을 사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때 무역한 쌀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무려 7,000석. 7,000석. 그러니까 풀었으면 7천 가마라는 뜻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냐 하면 당시 조선의 이제 최고 관청 중에 6조가 있잖아요. 각 관청이 1년 동안에 지출하는 그 전체 예산, 그게 한 10만 석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6조의 관청이 사용하는 1년 예산의 한 7%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장록수 개인이 움직인 거죠. 총에 받는 후궁이라는 이유로 나라의 선박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장록수를 보는 신료들의 심정 참담했습니다. 아우, 너무 화나죠. 답답하고. 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 현실 앞에 신료들은 이거 말세다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던 1504년 3월 20일 장록수가 입궁한 지 3년째 되던 해 궁궐에 실세로 자리 잡은 장록수조차 예상치 못한 피바람이 궁궐에 불어닥칩니다. 우리 이 사건 배운 적 있습니다. 바로 갑자사화. 갑자사화.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산군 손에 죽어나갔잖아요. 그쵸, 네. 그죠? 그리고 이때부터 연산군의 그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하는 목숨을 걸고 간언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 목숨을 내서 기억에 순종해야 하는가? 내 저적에 충신은 없어. 충격만 있을 자, 이런 상황에서 신료들이 연산군 행동에 이게 토를 달 수 있었을까요? 와, 조금 전이었으면 괜찮은데 이제부터는 사화 이후부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죠?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그저 왕 앞에서 바짝 엎드릴 뿐이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를 외치더니 신료들은요, 이때부터 입을 꼭 다물게 되었죠. 야. 그런데 갑자사화로 이 궁궐이 뒤집혀진 지 불과 3개월 만에 한양을 떠들썩하게 만든 충격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사건은요,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됩니다.
한양의 으리으리한 부잣집 대문 앞에 글귀가 적힌 벽서 한 장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벽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써 있을 것 같아요. 루머 같은 거? 아니요, 왕을 모독한, 아니면 왕의 뭐 아니면 장녹수와 관련된 거 장녹수와 아닐까요? 관련돼 있을 것 같아요. 영모. 네. 장녹수와 부잣집이 연관되지 않았을까. 이제 벽서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는 전해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수님, 당시 벽서에 쓰여 있던 내용을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일단 왕의 정치가 문란하다는 비판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궁궐 내부의 은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왕조 국가에서 왕을 비판하고 궁궐의 은밀한 이야기를 폭로했다. 이게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대역죄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모인데 영모. 그렇네. 갑자 사화로 피바람이 몰아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산군과 왕실을 험담하는 내용의 벽서. 더욱 충격적인 건요, 벽서가 붙어 있었던 그 집의 정치였습니다. 벽서가 붙은 곳은 바로 궁 밖에 있는 장녹수의 사가였습니다. 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장녹수지만 자신의 집 앞에 왕실을 비방하는 내용의 벽서가 붙어 있다? 자, 자칫하면요, 장녹수도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바보가 아니라면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자기가 잘못되는 자기 집에 붙이겠어요? 장녹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다 붙이지. 아, 장녹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장녹수 집에 그럼 붙인 거네요. 그러니까요. 좀 걸려들게끔 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 후 궁궐이 한바탕 시끄러집니다. 바로 벽서 사건의 유력한 범인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오, 궁금하다. 벽서 사건을 일으킨 간큰 범인들, 바로 연산군을 모시던 두 궁녀, 수군비 그리고 전향이라는 궁녀였습니다. 두 궁녀들이 질투심 때문에 장녹수를 해치려고 장녹수 집 앞에 벽서를 붙였다는 겁니다. 아, 궁녀들이 네. 샘나서. 장녹수 어떻게든 보내려고. 자, 그래서 1504년 6월 9일 연산군은 어명을 내립니다. 두 궁녀를 문지하라. 와. 즉, 두 궁녀의 사지를 찢어서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역시. 그리고 두 궁녀의 부모와 형제들의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와, 너무 세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맞다. 이 두 궁녀는요, 사실 벽서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에 이미 유배를 갔다는 사실입니다. 두 달 전에 이미 유배를 갔던 거예요? 희한해지네. 그럼 그럼 범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미 유배 간 거면? 자, 그렇다면 연산군은 왜 두 궁녀를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능지까지 해버렸을까요? 연산군이 왜 이렇게 심한 처벌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원 씨가 한번 그 기록 읽어주시죠. 두 사람은 모습이 고와서 녹수가 마음으로 시기하여 밤낮으로 왕에게 참소하였다. 장녹수가 이 미모가 고운 두 궁녀를 질투해서 왕 앞에서 두 궁녀를 밤낮으로 헐뜯었다는 겁니다. 유배를 간 두 궁녀가 자신을 시기의 위험에 빠뜨리려고 벽서를 붙인 것이 분명하옵니다. 이렇게 말이죠. 두 궁녀를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 바로 장녹수였던 겁니다. 시기를 궁녀한 게 아니고 장녹수가 했던 거네요. 이야. 너무 예쁘고 고와가지고 혹시나 연산군 눈에 띄면 본인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보내버린 일단은 거네요. 보내야겠다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연산군의 마음을 아름다운 두 궁녀에게 빼앗긴다면 이건 사실 장녹수에겐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화근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벽서 사건을 이용한 겁니다. 교수님, 혹시 벽서 사건 자체를 장녹수가 꾸민 거 아닐까요? 꾸몄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야, 연산군은 이 범인의 핵심 그 주동자가 두 궁녀다라고 딱 확신을 하거든요. 이런 정황을 보면 처음부터 장녹수가 이를 꾸민 것이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도 쉽게 붙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가 후궁들에게 모함당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장녹수를 보면서 어머니 패비윤 씨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두 궁녀의 가족들을 잡아들여서 막 고문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처형해버렸던 겁니다. 장녹수의 말 한마디에 두 궁녀와 일가족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본 이 당시 조정신료들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진짜 무서운 여자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도 뭔가 말 잘못하면 또 그 꾸며가지고 우리까지 보낼 수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장녹수의 말이면 천하의 연산군을 움직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연산군은 장녹수를 사사건건 감싸고 돕니다. 궁궐에는 날마다 새로운 흥청들이 들어왔지만요. 장녹수가 받는 연산군의 총에 그건 뭐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은요. 장녹수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장녹수가 연산군의 마음을 어느 정도로 잘 읽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요. 연산군은 이 조정 신료들과 그들의 부인까지 함께 참석하는 부부 동반 연회를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그때 연산군은요. 연회장을 쓱 둘러보고는요. 장녹수에게 속삭입니다. 네, 오늘은 저 여인이 마음에 든다. 장녹수한테요? 네. 쉽게 말해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하룻밤 상대로 지목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아무리 연산군이라고 해도 남들의 시선이 있는데 신하의 부인을 대놓고 이 처소로 부른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장녹수에게 마음에 드는 부인을 조용히 불러달라고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장녹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야, 진짜.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장녹수도 그 사랑을 아양으로 막아야지. 독차지하려고 한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들어줘야 또 뭔가를 얻는 게 있지 않을까요? 연산군의 뜻을 간파한 장녹수는요. 곧바로 부인을 불러냅니다. 자, 이때 장녹수가 부인을 불러낸 방법은 바로 부인의 머리 단장이 잘못됐다는 핑계를 대는 거였습니다. 머리 단장이 잘못됐으니 고쳐야 한다는 구실로 연산군이 점 찍은 여인들을 연회장 밖으로 불러냈던 겁니다. 그리고 장녹수는 부인을 으슥한 방으로 데려갔지요. 그 으슥한 방엔 누가 있었을까요? 연산군. 자, 연산군이었습니다. 대박이다. 연산군은 진짜. 자, 그런데요. 이 장녹수와 연산군의 기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이 조정 신료들과 부인들을 연회에 초청했을 때 누가 누구의 부인인지 잘 구별하기 위해 이런 방법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방법이었을지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연회 사대부의 아내로서 들어가 참여하는 자는 모두 그 남편의 성명을 써서 옥깃에 붙이게 하였다.
아, 그 이거 형 지금 한 이 이름표. 느낌으로. 네. 연산군은 이 이름표를 보고 의정의 부인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서 장록수에게 콕 찍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던 겁니다.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선자가 되어준 장록수 덕분에 연산군은 마음에 쏙 드는 조정신료의 아내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근데 보면 장녹수가 이제 연산군의 총애를 받지 못할까 봐 되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행동은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장록수 쪽에서 볼 때는 거의 유일한 이제 위험 요소인데 그렇죠. 사실 궁녀한테 연산군이 그렇게 마음을 준다면 자기 특기를 발휘해서 장록수는 제거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엄연한 양반 지금 고위 관료들의 부인들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궁 밖으로 못 나오고 궁중에 있다가 나왔다 이런 소문이 금방 퍼지거든요. 근데 이걸 역으로 보면 만약에 제가 당시 고관 대작의 부인이다.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은 장록수한테 미리 뇌물을 주고 나를 지목하더라도 빼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뇌물도 그렇죠. 받으려고. 그러니까 장록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덜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인 연산군의 권력을 내가 확실하게 장악하는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듣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냥 이용만 했던 것 같아요. 뇌물을 받기 위해서. 그 뇌물을 얼마나 모으려고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모아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장록수는요. 비윤리적인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연산군에게 더 큰 총애를 받았던 겁니다. 장록수는 상식 밖의 행동일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산군의 비위를 맞추는데 몰두했습니다. 한마디로 연산군이 예뻐할 수밖에 없는 행동만 골라서 한 거죠. 자, 그럼 연산군. 역시 우리 녹수가 최고구나. 내 마음을 아는 건 녹수뿐이다.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자, 입궁한 후 장록수는요 이런 비정상적 방법으로요 무려 4년 동안 왕의 총애를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4년간 장록수는요 연산군이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었고요. 연산군은 또 장록수의 권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뒷배가 된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던 1505년 11월 연산군이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궁궐의 흥청과 운평들에게 돌려보라고 한 겁니다. 자, 연산군은 대체 왜 이런 잔인한 어명을 내렸을까요? 머리가 잘린 사람이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길래 누구지? 연산군이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기서 문제 보시죠. 처형된 사람이 저지른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되게 생각보다 큰 죄가 아닐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장록수의 어떤 작은 물건을 훔친 거. 네, 느낌. 접근은 역시 좋아요. 진짜 오답인데. 정답. 네. 장록수의 옷이 너무 이뻐서 훔쳐 입어요. 역시 접근은 좋은데 오답. 뭘 훔쳤는지를. 뭘 훔쳤냐? 네. 훔친 게 아니에요. 정답. 이게 보는데 너무 예쁜 옷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장록수 건가? 나랑 맞는지 한 번만 한번 입어볼까? 해서 입다가 내 뭐 하는 게냐? 걸린 거예요. 바로 싹. 오답. 이거 있었던 것 같아요. 옷이 그 실수로 찢어집니다. 잘못 밟아가지고. 오, 접근법 아주 좋아요. 정답! 정답. 장록수의 네. 옷을 실수로 봤습니다. 정답. 야, 이건. 와, 아니 잠깐만. 옷을 밟았다고 그렇게 머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처형된 사람이 저지른 대역죄는요, 바로 장록수의 치마를 밟았다는 겁니다. 와. 아니, 겨우 치마를 밟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상황이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아, 진짜 너무. 장록수의 치마를 밟은 사람, 그 사람은요, 옥지화라는 이름의 운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장록수가 예전부터 이 옥지화라는 운평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벼르고 있었거든요. 아, 예뻤나 보네. 그렇죠. 아마 연산군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거라. 이건 어디서 건진 보물인고? 병판! 예, 전하. 이 아이를 당장 궁으로 들이는 거 어떻소? 그것은 아직 어떤 계집인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장록수는 운평이 조그만 실수라도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 운평이 장록수의 치마를 밟은 겁니다. 장록수는 옳다구나 싶어서 연산군한테 득달같이 달려가서 운평이 저지른 실수를 일러바친 거죠. 아니, 또 어떻게까지 조정한 거지? 한 번쯤 연산군도 야, 그건 좀 심하다. 이렇게 할 법한데. 장록수의 치마폭에 푹 빠져 있었던 연산군은요, 말도 안 돼. 장록수에게 실수한 운평의 목을 베서 다른 이들의 본보기로 삼게 한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정말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평상시에라도 어떻게 치마를 밟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가. 평소에 윗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 장록수는 내가 총애하는 후궁인데 그 치마를 함부로 밟았어? 그럼 이건 능상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본보기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장록수와 자신을 동일화해서 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연산군은 장록수의 옷을 밟은 것은 곧 임금이 자신의 골룡포를 밟는 것과 같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자, 이 노비 출신의 후궁이 왕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 장록수는 자신이 후궁이라는 현실을 망각한 채 연산군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곧 나의 나라다 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의 조정은 속수무책으로 망가져가고 있었죠. 자, 조정 신료들은 또 어떤 어명이 내려올지 사람 팔걷듯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던 어느 날 연산군이 이 신료들의 입을 쩍 벌어지게 할 충격적인 명령을 또 내립니다. 연산군이 만든 목걸이의 이름, 이 이름은요, 삼가다 할 때의 삼갈신, 말씀언, 그 자를 써서 신언패라고 합니다. 연산군은요, 궁궐의 모든 환관들과 신료들에게 이 신언패를 걸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자, 신언패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 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굳건하리라. 쉽게 말해서 궁궐에서 본 왕의 모습을 함부로 밖에서 떠들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장록수와 연산군이 폭군이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어, 자기들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끼리 내가 없더라도 이상한 말 했다? 너희는 바로 다 죽음이야. 그러니까 어디서든. 나는 언제든 듣고 있다.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네요. 다 그만두고 싶을 텐데 그만두지도 못하고 진짜.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신언패로 조정 신료들의 입을 대놓고 틀어박은 연산군. 그런데요, 1506년 5월 연산군은 다시 한번 신료들이 기겁할 만한 명령을 또 내립니다. 온 조정을
혼란에 빠뜨린 연산군의 명령. 자, 무엇이었을지 조나단, 네. 잠깐 앞으로 나와보시죠. 오, 처음이에요. 와. 왜 잠깐 앞으로.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신다 해가지고. 아니. 가 있어. 해봐. 이 상자 속을 한번 열어보시죠. 상자를 한번 열어보시죠. 네. 뭐예요? 이거 꺼내도 될까요? 네, 꺼내보시죠. 자, 한번 써보시죠. 딱 맞소. 자, 지금 조나단이 혹시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신하들이 쓰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신료들이 관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모자 사모라고 합니다. 사모. 네, 사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자의 그 한자가 쓰인 종이가 붙어 있는데 종이에 쓰인 한자의 뜻. 모자 앞쪽에는요, 충. 충. 자, 뒤쪽에는 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충성. 그럼 충성. 맞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와. 이게 연산군이 조정 신료들에게 내린 충격적인 명령은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새긴 모자를 쓰고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충성하라는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이 충성 모자를 쓰고 출퇴근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걸 써보니까 조금 어린 아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막 좀 굴욕적일 것 같아요. 굴욕. 민망하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저거 안 쓰면 죽는데 쓰겠지만 와 진짜 자존심 엄청 상하는 상황. 그죠? 네. 자, 보세요. 지금 목에는 뭘 달았죠? 신원패. 신원패를. 머리는 충성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지금 궁궐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신하의 충성을 정말 받으려면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 충성도 나오는 법인데 연산군은 이게 병적으로 심해지니까 무조건 강압적으로 누르고 모욕을 주고 굴욕을 주고라도 내 눈앞에서 복종하는 걸 자기가 왕권이 강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약간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에 기록된 이 연산군의 폭군 이미지가 장녹수로 인해서 더 심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많이 심해졌죠. 그죠? 연산군은 장녹수와 간신들에게 둘러싸인 채 매일 연회에 빠져 살았죠. 궁궐 연회에는 흥청들의 춤과 노래가 꼭 빠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절정에 이른 1506년, 흥청의 수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 수가 무려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많이요? 만여 명이요? 네. 당시 보면은 이제 인사고과를 매기는데 얼마나 괜찮은 여인들을 중앙으로 잘 이런 거 가지고 인사고과를 매기니까 이건 지금 나라가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연산군과 장녹수의 손에 나라의 기강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506년 9월 2일,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집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캄캄한 새벽, 갑자기 장녹수의 처소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물러서지 마라! 월문이 열렸다! 진격하라! 평소였다면 장녹수는 누가 시끄럽게 구느냐? 라고 호통을 쳤겠죠. 그런데 장녹수는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하, 그날이 왔고. 중종 반정. 1506년 9월 2일, 연산군의 무자비한 폭정에 못 견딘 신료들이 반정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든 겁니다. 궁녀와 환관들은 황급히 궁궐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 역시 담을 넘어 도망가기 바빴죠.
궁궐을 장악한 반정 세력이 코앞에 닥친 순간 과연 장녹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 장녹수.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인조 반정 때 네. 광해군의 옆에 있었던 김계시. 반정이 일어났을 때 김계시는 어디 있었죠? 반대파였잖아요. 그렇죠. 정보 주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 장녹수도 모두가 연산군을 버리고 도망칠 때 장녹수는 5년간 동고동락한 연산군의 곁에 마지막까지 남기로 한 겁니다. 아. 같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건 장녹수 이때 심정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늘을 찌르던 권세도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아마 자신의 최후를 직감했을 겁니다. 그렇게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 교동도로 쓸쓸히 유배를 떠나야 했죠.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장녹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갔을까? 장녹수의 마지막은 이랬습니다. 반정 세력에 처참히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그는요,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고 하죠. 그렇게 공개 처형된 이후 장녹수의 시신은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나라의 고열이 여기에서 탕진됐다! 라고 외치면서 이 장녹수의 음부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장녹수의 음탕함이 연산군의 폭정을 불러왔다는 원망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장녹수의 시신을 향해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는지 잠깐 사이에 이 돌무더기를 이룰 정도였다고 하죠. 한때 연산군의 마음을 얻어 온갖 권세를 누린 기생 출신 후궁 장녹수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